한비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음, 선생님이 이번에 너희들 가르치는 수업 준비를 하려고 이 책을 다시 이렇게 읽었는데 선생님 갖고 있는 책이 저기 한 400페이지 되는 김원중 교수의 번역본인데 저 책으로 이번에는 100%는 다 읽지는 못했고 한 3분의 1 정도 군데군데 수업 준비하느라고 읽고 그리고 너희들 각 반마다 선생님이 다른 파트를 다 가르쳤거든. 지금 1, 2, 3학년 반마다 다른 부분들을 모든 반의 다른 부분을 다 가르쳤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희 가르치면서도 보고 해서 이번에는 이 책이 한 100페이지 정도는 읽은 것 같은데 이 책을 선생님이 2012년에 물론 그 전에는 우리 윤희처럼 선생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한비자를 만화책으로 봤어. 선생님이 처음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비자 만화를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 와, 진짜 재밌다.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구나. 아마 그 대만 작가인 최지충이라고 하는 중국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자 발음으로 하자면 채지충이라고 하는 대만 작가의 이 중국 고전 만화 중에 한비자가 있어서 읽었는데 선생님 너무 재밌어서 한비자를 그 만화책을 최소한 20번 정도는 본 것 같아. 와, 이거 재밌다 이렇게. 그리고서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버전의 한비자를 보고 가장 원전에 가까운 해석이 충실히 있는 이 김원준 교수의 책을 2012년에 사서 지금부터 지금 오늘 이번까지 해서 총 세 번 정도를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 서평처럼 감상을 써놓는데 2012년 서평을 잠깐 소개를 하면 한비자의 한 구절은 그때는 이 구절이 되게 의미 있게 그 생각이 들었나 봐. 보자. 천하에는 확실한 도리가 세 가지가 있대. 그러니까 진리가 세 가지가 있대. 첫 번째는 지혜롭다고 해서 공적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머리가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돌아가고 상황을 잘 파악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적을 세울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 그런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온전히 어떤 사람의 능력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김누리 교수의 책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다룰 때도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잖아.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성공했다. 100%다. 이런 거 없다고. 똑같은 말로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지. 둘째는 힘이 있다고 해서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셋째는 강하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혜롭고 힘이 세고 강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나머지는 뭐가 있어? 운이 있지. 운이 있다고. 운에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운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운을 외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동양에서는 천, 지, 인이라고 해. 천, 시, 지, 리, 인, 아. 하늘은 시, 때를 잘 알아야 돼. 통상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겨울에 전쟁을 할지, 여름에 전쟁을 할지를 공격하는 사람이 정해야지.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정벌하겠다고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자꾸 영국하고 러시아가 무역을 해서 안 되겠다. 러시아를 공격해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내 말 안 듣고 영국하고 짝짝꿍 하다니 쳐들어갔는데 언제야? 겨울이야. 프랑스 우리는 역사에서 내용을 알잖아. 나폴레옹이 졌잖아. 왜? 천시 때를 못 맞췄어. 나폴레옹은 지혜롭고 힘도 강하고 그리고 강해요. 하지만 천시가 안 맞았어. 지리. 두 번째는 지리인데 땅의 이치. 당연히 시베리아 벌판에 나폴레옹이 갔을 때 시베리아의 그 혹한의 추위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다 얼어 죽은 거지. 통상 공격하는 사람이 천시를 결정해. 내가 낮에 공격할지 밤에 공격할지. 방어하는 사람은 뭘 결정해? 지리를 먼저 선점해. 그래서 대체로 높은 산에 성을 쌓고 주변에 해자를 파가지고 무릉덩이를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산성에서 지키지. 지리. 하지만 천시, 공격하는 사람은 일로 공격할지, 아침에 공격할지, 밤에 공격할지, 공격하는 척하고 안 공격하고, 공격하는 척하고 안 공격하면 어때? 유리한 지리를 차지한 방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때? 잠 못 자고 밤새도록 힘든 거지. 이 공격하는 사람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것은 24시간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 상태로 잠 못 자고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천시와 지리의 싸움이지, 공격과 방어의 싸움. 맹자가 일컫기를 천시는 지리만 못하되. 그런데 지리는 뭐보다 못하냐면 인화.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래서 맹자의 일컬기를 천시와 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화가 중요한데 그래서 군자는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인화가 무너진 인화가 왜 무너져? 윗사람이 아랫사람 착취하니까 인화가 무너지지. 인화가 무너진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화합해가지고 왜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가 같이 나누니까 공평하게 나누고 정의롭게 나누고 또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고 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으니 이런 인화가 된 나라가 인화가 되지 않고 서로 착취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화합이 안 되는 나라를 부딪혀서 정복하는 거다. 이게 군자의 전쟁이다. 그렇듯하죠. 음. 앞쪽은 뭐 선생님 딴 얘기고 어, 순리가 무엇인지 맑은 눈으로 살피고 한비자를 다시 들었다. 한비자는 뭐라고 한대? 인화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네요. 2020년에 뭐 한 8년 후에 다시 읽었는데 뭐 이번엔 2025년 뭐 메모를 좀 써고 나있겠죠. 2020년에는 이 구절이 되게 선생님한테 그 감명 깊었나 봐. 망하는 나라의 조정에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조정은 이제 그 팀이지, 팀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망하는 나라는 정부에 사람이 없대.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봤잖아.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치를 하지?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없나? 조정이 사람이 없다는 말은 조정이 신하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들이 서로 자기 집안의 이익만 도모할 뿐 나라의 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밑에 신하들까지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없고 자기 가족들 부자 만들려고 자기 가족들 그 범죄를 감춰주느라고 그러면 나라의 조정에 사람이 없는 거지.
대신들은 신하들은 저희들끼리 지켜주는 데만 급급할 뿐 군주를 존귀하게 하는데 힘쓰지 않으며 하급 벼슬아치들은 복록, 봉급과 녹복만 받고 사교에 힘쓸 뿐 관청의 일은 하지 않는다. 먹고 노는 거지 다들.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되는 까닭은 군주가 위에서 법도에 따라 나란 일을 결정하지 않고 아랫사람의 말만 믿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까 선생님이 수업 전에 이렇게 30분 되기 전에 윤희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희는 사람을 믿냐 안 믿냐 이런 얘기.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한비자가 볼 때는 너무 어리석다는 거야. 왜? 사람들은 믿을 만한 인간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은 이익 앞에서 자신의 신의를 저버리니까. 자신이 해로운 일이 있으면 속인단 말이야. 다 속인데 안 속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한비자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총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나라 망한다고. 뭘 믿어라? 차라리 법을 믿고 사람들의 이기심을 믿어라.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 이익을 좋아한다는 그 사실만 믿어라. 나는 이익을 안 좋아해요. 이런 말 믿지 말라고. 저는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고통을 감수할 거예요. 이런 말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런 사람 없다고. 그 누구도.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까? 음. 선생님이 아들이 두 명 있어. 그래서 아들들이 장성 크면 반드시 읽히겠다고 생각한 책이다. 이상적 세계를 꿈꾸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고단한 수양을 강조하는 다른 제자백과 특히 이제 유가나 눕가 같은 달리 한비자는 간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끝이 없다. 간단하지. 복잡할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 고통 싫어하고 이익 좋아하니 사람들을 조직할 때, 운영할 때 절대 그 사람 말 믿지 말고 뭐만 믿어라? 상황이 쟤한테 유리한지, 상황이 쟤한테 불리한지만 봐라. 그래서 제가 나를 도와서 일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진짜 하는지 믿지 말고 속여도 뭐라는 거야. 막 속여보래.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쪽 갖고 싶다고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나한테 아첨하고 내 말만 예스맨, 오, 예, 그래요 라고 하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예스맨이면 내가 반대로 말해도 이거 찬성할 거라고. 근데 얘가 진짜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한 사람이어서 제대로 스마트한 머리로 뭔가 작동을 한다고 할 때 일로 가야 되는데 왜 일로 가냐고 나한테 충원할 거라는 거죠. 판단 명료하잖아. 한비자의 장점은 진실하다는 점이다. 그가 말한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진실은 불편하지만 참되다. 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호랑이가 다른 늑대나 다른 짐승들을 이기는 이유는 뭐래? 권세 때문이야. 권력 때문이야. 어떤 권력?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발톱.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발톱. 이걸 조아라고 하는데 이 조아는 뭐야? 상과 벌. 권은 상과 벌을 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자꾸만 윗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백성들한테 너그럽게 상만 주세요. 그래서 당신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사람들이 벌 받는 거 싫어하니까 그 벌 받는 건 제가 시행할게요. 제가 악역할게요. 이런 사람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의 발톱 하나를 빼서 지가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래 사람들, 내 아래의 나의 조직원들한테 절대 끝까지 주지 말아야 되는 건 뭐다? 상과 벌을 시행할 수 있는 권력은 남한테 양도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끝까지 갖고 있어요. 태조 이방원, 우리 킬방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다 죽이고 왕된 킬방원 있잖아. 왕 대구도 다 죽이는. 자기 친구도 다 죽이고 자기 스승도 죽이고 자기 처남도 죽이고 해가지고 오로지 자기만 위대한 왕된 이
태종 이방원이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이 세자였는데 양녕대군을 폐위시켜버리고 셋째인 충녕이 똘똘하고 나라 잘 다스릴 것 같으니까 걔를 세종대왕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권력을 넘겨줬잖아. 그러면서 최종적으로까지 물려주지 않은, 나는 은퇴한 왕인데도 나는 물러나서 안 나눠준 게 뭐냐면 병권이야. 군사권.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은퇴한 왕이 됐는데, 은퇴한 대통령이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끝까지 뭘 안 놓은 거야? 군대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었다고. 모르긴 해도 태종 이방원도 한비자 같은 생각을 한 거지. 아무도 못 믿는다. 내가 물려준 내 아들 권력도 나는 못 믿는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제주술자잖아. 기술할 때. 어. 술은 신하를 어떻게 해서 교묘하게 잘 컨트롤하는지가 술이고, 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힘 같은 그 현묘함이 드러난 탁월한 고사의 예증과 예시, 아주 재밌는 예시도 많죠. 유려한 문체도 읽을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 도가라고 하면 노자, 장자의 이제 무위, 자연, 인위적인 것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것이 좋다. 도가로 뭉뚱거려지는 노자와 장자를 각각 국가주의, 노자는 국가주의, 장자는 자유주의로 구별하는 강신주의 책에 논거로 논거도 돈데 못하네 한비자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한비자를 읽어보면 이건 좀 너무 어려운 그 내용이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스킵했는데 어 이걸 황로학이라고 해. 한비자는 자신이 황로학을 배웠다, 황제와 노자의 사상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 무의자연 인위적인 거 버리고 하는 것이 왜 어, 전혀 국가하고 상관없을 국가의 강력한 법치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노자하고 한비자가 연결되지? 라고 하는데 철학자 강신주는 오히려 인위적인 통치가 아니라 간단한 법치 같은 것이 노자의 사상과 더 일치한다고 생각했어. 어려운 얘기를 스킵하겠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역설적 가르침을 통치에 적용하는 현학의 경지를 일깨운다. 뭐래? 빼앗으려면 주라. 한비자를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데, 패러독스가. 빼앗으려면 주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사람한테 이익을 얻어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줘야지. 우리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설득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 뭔가 내가 누구한테 얻어내려고 할 때 먼저 선물을 하래. 그러면 저 사람이 아주 냉정하게 나를 이렇게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선생님이 이번 주 며칠 전에 그 대형마트에 갔는데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불고기도 있고 뭐 돼지갈비도 있고 뭐 만두도 있고 막 이런 거야. 시식을 이렇게 먹잖아. 그러면서 이거 좀 사세요.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 나 이만큼 먹었다고 이만큼 사야 되는 부담감이 약간 생긴단 말이야. 물론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뭐 다 먹어볼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은 뭔가를 남한테 내가 손해를 끼치거나 남한테 뭔가를 이렇게 빚진 마음, 부채감이라고 하잖아. 이런 것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맺고 끊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거는 이제 인류학자들 중에는 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증여론, 선물을 주는 것은 그냥 단지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말을 듣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옛날 옛날 사람들도 원시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함부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왜 선물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맺고 끊게 딱 이렇게 객관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공평하게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빼앗을 때는 모르게 감추고 줄 때는 감동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이것이 조화, 손톱과 송곳니, 이고 그것이 권술셀이라. 이런 위대한 책의 저자 역시 자신이 강조한 유세, 남을 설득하는 것의 어려움과 세난이라고 해서 말하기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세 중에 진나라의 친구의 모함으로 죽었지. 그 자체로 세난, 유세의 어려움, 남을 설득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슬프게도 증명됐지. 어, 옴기니 서문을 너희들이 대체로 이제 그 책을 어떤 책이든지 서문이나 뒤쪽에 뭐 해제나 이런 것들 잘 안 보는데 볼 필요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옮긴 사람은 이 책에 번역된 책을 정말 연구를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고 내가 이 책을 읽고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얻어냈는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번역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글이 이 글쓴이 서문인데 김원준 교수라고 하는 이 중문과 교수인데 대학이 어딘지는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 읽어봅시다. 고전이란 인류의 조상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계획했는지를 후세에 남긴 글로 우리의 정신문화의 바탕을 이룬다. 고전 클래식은 현재와 과거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그지? 우리가 지금 춘추 시대라고 하면 지금부터 적어도 2500년 뭐 이렇게 전에 한 기자가 쓴 책을 지금 우리가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잖아. 우리의 리더십과 팀워크와 조직과 회사 운영과 군대 조직과 혹은 가정에서의 어떤 뭐 이런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도 적용하잖아. 과거에 잘못된 전철, 지나온 과정을 전철이라고 합니다. 밟지 않는 지침서 역할을 해주는. 그지? 우리가 맹자의 말에 일컫기를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만 일어날 수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비슷한 말 중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우리는 진짜 어떤 경험을 배우려면 실패하고 아픈 기억 안에서 반드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그래야 진짜로 다시는 안 돌아가지. 이런 거 있잖아. 어렸을 이렇게 촛불 같은 거 위험하잖아. 그리고 뜨거운 거 만지면 화상 입잖아. 그러면 그 위험해 만지지 마라고 하면 어린애들 막 만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면 좀 만지게 그냥 두는 거야. 만지지 마. 그러는데 자꾸 만지고 하면 그냥 둬. 그럼 어때? 만지고 깜짝 놀라지. 다시는 안 만지지. 넘어진 자리에서만 일어나는데 그렇게 넘어진 자리 중에 인류가 넘어진 자리가 뭐야? 고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끼케야 100년 산단 말이야. 그런데 인류가 뭐 선사시대까지 하면 한 1만 년 정도 있단 말이야. 선생님 오늘 그 천안박물관 갔다 왔는데 거기 빗살무늬 토기니 뭐니 했는데 봤더니 한 1만 년 전쯤에 선사시대 유물이더라고. 거기서도 매장하고 거기서도 사람들 살고 살았겠다. 저런 조그만 화살촉 가지고 뭘 했을까, 바늘 가지고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그 오늘 박물관에서 봤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실패한 것들이 있잖아. 지금 한비자 이 책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아, 이때도 사람들이 저렇게 속이는구나. 이때도 저렇게 서로 못 믿는구나. 인간이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저 몇 천 년 전에 이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한테 몇 천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구나. 자기 친구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 그게 바로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고 공부를 하는 이유고 대화를 하는 이유고 어른과 소통하는 이유지. 왜? 내가 다 넘어질 수 없잖아. 내가 매번 다 실패하고 매번 다 넘어져가지고 아파가지고 경험하기에는 물론 그게 중요한 경험이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멀리 가보지 못하고 높게 가보지 못하지. 현재의 삶에 녹아들어 미래를 밝히는 마음의 등불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중국의 고전 중에 제자, 백가, 우리 무슨 무슨 자, 여러 선생님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육자, 뭐 이런 것들, 한비자, 이런 것들. 백가는 온갖 전문가들, 제자 백가의 시대라고 했지, 춘추국 시대가. 저서들은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공자, 맹자, 유자, 유가지, 노자, 장자, 도가지, 유가나 고가의 고전은 두터운 독자층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비를 필두로 한 법가에 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왜? 좀 멋이 없잖아. 야, 인간 믿지 마. 뭐 이런 거. 그냥 법으로 때려잡아. 꼭 이거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지. 법가는 역대 군주들이, 군주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황제나. 현실 정치에 활용한 통치술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법가의 대표자인 한비의 사상은 매우 풍부하다. 그의 사상 속에는 법가뿐만 아니라 춘추전국 시대의 각종 사상과 성과가 온전히 축적되어 있으며 전국 시대의 첨예한 날카로운 정치 투쟁과 복잡한 사회 상황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의 책 한비자에는 역대의 수많은 인물, 역사적 사건, 우화, 우의적인 알레고리, 우의적인 이야기, 기술되어 있어 중국 고대 중국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논체, 글 쓰는 스타일, 문장의 스타일 또한 웅장하고도 치밀하게 짜여 있어서 문학, 철학, 역사 이 세 가지를 문사철이라고 하고 이거를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육아에서 내세운 인의, 남을 측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인이라고 하고 의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정의, 저스티스. 이 사랑과 정의의 도덕관념만에 의존해 나라와 사회를 통치한다면 체제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인 계통이 세워지고 그 계통에 따라 천하 만민에게 공명정대하게 시행되는 법치를 희망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유한 방법으로 법을 내세운 한비자의 정연한 논리에 우리는 공감한다. 물론 한비 법치 사상의 주된 목적은 절대적인 통치 권력이 확립하는 데 있으므로 일반 백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적 시각도 타당성을 갖는다. 이건 황제를 위한, 왕을 위한 거 아니야? 일반 백성들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일견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 말도. 그러나 그가 추구한 이상적 정치란 아래를 누를 수 있는 군주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으므로 모든 통치술은 군주를 위주로 하여 제시되어 있다. 또 어떤 얘기를 선생님 덧붙일 수 있냐면 그러니까 백성들 위에 신하들이 있는데 우리 이 신하들은 백성을 직접 수탈해가지고 얘가 이익을 챙기는데 그 위에 있는 왕은 신하들을 조절해야지 신하들의 권력을 조절하고 억강부약이라고 하는데 강한 신하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약한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그래야 백성들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러면서 더 쉬고 이렇게 쉬고 잘 먹고 사랑하고 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강한 건강한 상태에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늘어나고 그러면 자신이 높아진다. 결국에는 신하들이 백성들 못 살게 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뭘 써라? 법을 쓰라는 거지. 모든 군주술은 통치자는 군주를 위주로 제시되어 있다. 한비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치우친 관점에서 출발한 것도 사실이야. 왜? 순자의 제자거든.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야. 순자는 맹자와 달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 악하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본 전통적인 육아의 관점. 맹자는 성선설이지.
그에게 고려에 대해 성토되지 않았다. 그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데 강한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단호한 어조로 견해를 피력하였다.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인간을 구속하며 거기에는 강제력이 따른다. 전통적인 맥락에서도 법은 강제력을 생명으로 한다. 그렇지. 법만 있으면 뭐해? 아무도 안 지킬 건데. 그지? 법은 뭘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야? 폭력으로. 법이 있어봐야 아무도 안 지키는 사람 데려다가 군대를 이용하든 경찰을 이용하든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심지어는 사형을 시키기도 하잖아. 그래야 법이 작동하지. 강제력이야, 폭력이야. 따라서 법은 통치 수단인 동시에 구속의 수단이다. 강자와 약자 사이의 힘은 우열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비가 말하는 법이란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게 봉건시대의 한계지. 적어도 봉건제, 신분제 사회 안에서 법은 군주를 비롯한 아주 적은 수의 지배 계급이 통치를 위해 휘둘렀던 수단에 불과했다. 우리는 법의 만능주의를 외친 한비의 냉혹함을 탓하면서도 왜 한비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비자를 읽는다면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이 이 제왕학, 왕이 되려면 한비자를 읽고 한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믿지 않고 교묘한 기술을 써가지고라도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이 중요해. 이런 정치의 기술적 요소가 중요해. 이런 거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배울 만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육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본성을 선하게 갖고 있어서 그 본성을 닦아만 주면, 기질 차이를 닦아만 주면 모두가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건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사실은 뭐 중학생쯤 되면 알잖아. 2003년에 이렇게 개정판을 썼고요. 개정판 서문, 제갈량, 제갈공명, 삼국지의 가장 뛰어난 모사고, 지략가제, 죽으면서 후주인, 그러니까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두 번째 황제인 유선에게 읽도록 한 책이 한비가 지은 한비자다. 무엇 때문일까? 법치와 권세, 아니 이게 법술세지. 방법론을 통해 실권을 가진 군주가 신하들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통치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인공 한비는 군주의 권력 유지를 위한 법치 리더십의 창시자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한비는 군주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을 통제하며 심지어 신하들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동양의 마키아벨리다. 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학자가 지은 건데, 이 군주론의 내용을 보면 이 우리가 한비자를 읽을 때 느끼는 맞는 말이지만 너무 독하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주는 여우처럼 기만해야 된대. 속일 수 있어야 되고 여우 같은 꾀와 사자와 같은 폭력을 갖춰야 된대. 그러니까 속이는 꾀와 폭력으로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것이 더 좋대. 왜? 사람들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인자하다고 생각하면 그 말 안 듣는다고.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거나 선생님도 이제 군 생활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해봤지만 마키아벨리나 한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에서의 인간관계는 오히려 누구 말을 듣는지는 뻔하잖아. 정말 인간적으로 온화한 말로 예쁘게 타일러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서는 아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대신에 아주 교묘한 꾀로 이렇게 어떤 일하도록 만들거나, 그럼 자기가 왜 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속는지도 모르고 일하거나, 아니면
무섭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착한 선생님 말 안 듣고 무서운 선생님 말 듣고 이런 게 그냥 우리 보통의 인간이잖아.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쓴 사람이 군주론인데 이 군주론이 하도 이런 현실주의적인 것이어서 아마 한비자라는 책이 이탈리아로 흘러들어간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너무 유사한 점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한비자가 동양의 마키아벨리가 아니라 마키아벨리가 동양의 한비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지. 한나라의 서자 출신, 뭐 왕족이긴 하지만 어, 그 귀족이긴 하지만 적통은 아니야. 그래서 서자 출신은 공자로서 귀족이야. 비주류의 처절한 아픔을 겪은 한비는 사방이 적국으로 둘러싸인 조국 한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였어. 약소국의 비유와 굴욕을 겪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실용적인 법가로 무장한 한나라 왕에게 법치를 건의한다. 그러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자 한비자라는 책을 남겼어. 말을 더듬어. 그래서 그가 조국에서 이 일이 풀리지 않아. 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지혜를 읽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더듬으니 바보네. 이렇게. 적국의 진나라 시황제, 우리 진시황, 그 진왕 영정이지. 그러나 유세 실패한 그는 동문수학 같은 순자한테서 배운 친구 이사의 계략에 묶여 살해되고 만다. 그를 죽인 진시황은 뒤늦게 후회 속에서 한비의 사상을 기초로 삼아 진나라, 우리 차이나의 시조가 되는 진나라를 건설하게 된다. 한비자에 소개된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위나라의 한 부부가 기도를 드리는데 축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공짜로 배 100피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저희가 공짜로 1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남편이 말했다. 아유, 야, 우리가 이렇게 제사상까지 차려가지고 이 기도를 하면서 무슨 100만 원만 달라고 그래, 하느님한테. 한 1억 달라고 하자. 그녀가 대답했다. 이보다 많으면 당신은 첩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동상이몽이지. 같은 침대에서 누워서도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부니까 일심동체가 돼서 우리가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비는데 아내가 어떻게 비는 거야? 적당히만 우리 먹고 사는데 적당하게만 벌게 해주세요. 왜? 돈 많이 벌면 좋지만 돈 많이 벌면 당신은 날 버리고 딴 여자 만날 거잖아. 이 아내의 마음이 뭐야? 한비자의 마음이지. 또 못 믿는다는 거야. 우리 사랑해. 맞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 고락을 함께 해도 같은 침대에 자는 사람도 못 믿는다.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동상, 서로 다른 꿈을 꾼다고 산다는 말이다. 이몽. 우리 동상이몽이란 말 알잖아. 이게 한비자에서 나온 말이야. 인간의 성품은 선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익과 해로움 때문에 결정된다는 것. 처럼 한비의 비유는 허를 찌르는 묘미가 있다. 그러니 한 이불 속의 부부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 군주와 신하와 백성과 백성 사이는 당연히 못 믿는다. 심지어 한비는 풍년이 들어 나그네에게 복식을 주는 선행도 식량이 남아돌기 때문이라는 현실론으로 이해했다. 지가 모자라서 굶고 있는 데는 절대 남 안 준다는 거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한나라의 백성을 책임진 군주는 늘 넌철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자 군주가 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자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다스리는 건 아니다. 눈물을 흘리며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유자들이 공자, 맹자의 제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최고의 가치, 측은히 여기는 눈물 흘리는 정치. 그걸로는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제가 불쌍해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때리고 잘했으면 그놈이 밉든 나랑 안 친하든 무조건 상조라.
친하다고 봐주지 마라. 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이다. 선왕이 법을 우선하고 눈물에 따르지 않는 것은 인만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두라고 해서 다섯 존벌레 편이죠. 제일 마지막 편 쪽에 해당하죠. 수주대토, 그루터기를, 나무 그루터기를 지켜서 토끼를 기다린다. 수주대토. 즉,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지 말고 시대 변화를 인정하고, 왜? 이 수주대토라고 하는 것도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 그러니까 요임금이니 순임금이니 뭐 주나라 문왕 무왕이니 뭐 주공이니 공자니 맹자니 공자 이런 사람들이 성인인데 자꾸만 그 공자 맹자 얘네들이 이 아주 옛날에 요순시대 얘기들을 근거로 백성들 사랑하고 권력 너무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옛날에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부족국가에서 가족들끼리 왕도 밭을 갈던 시기에 왕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부족국가에서 추장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에다 적용하냐. 마치 각주국엄처럼 흘러가 버린 강물에 떨어뜨리고 배에서 찾는 거다. 수주대토처럼 토끼를 구루터기에서 토끼가 달려오다 구루터기에서 한번 머리를 짚고 죽으니까 나중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처럼 그것만 기다리고 바보처럼 옛날 일만 생각한다. 이게 수주대토인 거지. 오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가르침을 제시한 한비는 감정적인 인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왜? 감정은 그때그때 바뀌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던 미자헬가 왕한테 이거 맛있으니 같이 들어요. 이렇게 왕의 허락도 안 받고 왕 마차 타가지고 엄마한테 가니까 어휴 이놈 효자구나. 맛있는 거 먹다가 복숭아 주니까 어휴 네가 나 좋아하니까 이렇게 먹던 것도 입에 있던 것도 주는구나. 아유 그러고서 나중에 얘가 못생겨지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저 새끼 옛날에 내 마차 허락도 안 받고 타는 건방진 심지어 지가 입대고 먹던 복숭아를 나한테 준 방자한 놈 사형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야? 그 앞에 울었다고 감동했다고 사랑했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야. 이거 지나간다고. 믿을 건 뭐밖에 없어? 잘하면 과거로부터 있던 법을 지켜서 법에 의거해서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는 이것만 있다. 감정 따르면 안 되고 법은 예외 없이 적용한다. 즉 강력한 권력을 보유한 군주 역시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지 않는다. 왜? 내 마음을 보여주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데 신하들이 그거 가지고 장난질 친다는 거예요. 아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거꾸로도 얘기하고 신하를 계속 속이는 게 뭐라는 거야? 술이라는 거죠.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테크닉이라고. 군주가 하는 바를 내보이면 신하도 그 의도를 따라 잘 보이려고 스스로 꾸밀 것이다. 하면서 아랫사람에게 책잡힐 언행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서 알려주면 반드시 그게 무기가 돼서 돌아올 거라고.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사귀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지? 그거 없이 무슨 의미로 인생을 살아요? 누구를 못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맞지? 그 중간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지. 신하 역시 자신의 속내를 군주에게 드러내지 말고 군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목숨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게 뭐야? 용의 역린이라는 게 있다며. 용한테도 비닐이 이렇게 있는데 거꾸로 있는 비닐 하나가 있어서 요거 역린 건드리면 빡쳐 잡아먹는다는 거잖아. 용이. 뭐야?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도 발작 버튼이 있다고.
그 사람의 발작 버튼을 알아차려서 절대 그 발작 버튼 누르지 말라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려면 그 사람의 발작 버튼이 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찾아내야 된다고. 잘못 찾다가 어떻게 돼? 물려 죽는 거야. 혼돈의 시대에는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길러야 한다는 한비의 생존법의 논리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자세히 살펴보라. 저마다 생존을 위해 퇴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들은 적당한 비굴과 자기기만, 자기를 속이는 것을 통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엄밀히 뭐 중학생쯤 되면 이게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서는 우정도 유지가 하기 어렵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도 어렵고 부모님한테 용돈 타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슬슬 알아가는 나이지. 그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가 통상 어른이라고 하는 건데 씁쓸하기도 하죠. 진실되게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지. 어차피 현실은 기업 등 어느 조직사회나 상하,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 관계는 온정적인 따뜻한 마음의 인간관계보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은가. 이게 뭐야? 현대 시대는 어차피 한비자가 얘기한 그 시대가 노골적으로 펼쳐진 시대라고. 선생님이 그 학원을 운영한 게 뭐 10몇 년 되는데 적어도 10년 전, 20년 전쯤에 학원 이 선생님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요즘 같지 않았어. 그 전엔 더 그랬지. 한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그리고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요즘 회식도 안 한다잖아. 그래서 회식도 필요 없고 개개인이 자기가 맡은 바만 투명하게 하면 되고 열심히 일하면 돈 더 달라고 하고 열심히 일하는 놈 필요하면 돈 많이 주고 일을 시키고 아주 간단한 그런 객관적 관계, 투명한 관계가 돼버렸지. 싫으면 뭐 내가 퇴사하고 딴 회사 가고 평생 직장 없다. 무슨 가족 같은 회사냐. 가짜를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서글프지만 이러한 냉정한 생존의 축에서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대. 드러내지 않는 자가 무서운 법이다. 선생님이 한비자의 생각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요것일 수도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현학이라고 하는데 현자는 검을 현자를 쓰는데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감추는 거야.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임금이든 신하든 내가 리더든 팔로워든 내 마음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왜? 안 드러내야 무서운 거야. 아까 선생님이 군사학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어느 방향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이 무섭지. 내가 여기로 몇 시에 쳐들어올 줄 알면 안 무섭잖아. 무서운 건 뭐야? 모르는 거야. 귀신의 속성이 뭐야? 귀신은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드러나지 않아. 이래서 무서운 거야. 그지? 귀신은 뭐 아무 힘도 없잖아, 사실. 선생님 귀신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귀신이 무서운 이유는 뭐야? 그 존재 자체가 안 보이는 존재야. 그냥 드러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엄마가 혼내질 않아. 뻔히 알고 있는 건데 혼내지를 않고 계속 있어. 엄마가 내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너 이 새끼 너 저쪽저쪽 어쩌고저쩌고 육하고 치게 따라서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 너 나져라 세대 맞고 야 너 세대 맞아 세대 맞으면 끝. 야 이거는 안 무섭다고. 무서운 건 뭐야? 드러나지 않는 거. 권력은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아랫사람이고 보는 사람이 윗사람인 거야. 윗사람은 보는 사람, 밑에는 보이는 사람. 깡패가 애들한테 돈 뺏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해? 야, 이 새끼야, 눈 깔아. 비속어를 써서 그래. 야, 삐리리야, 눈 깔아. 왜? 눈을 같이 뜨고 있으면 권력 관계가 대등한 거야. 눈을 깔아. 선생님이
복싱을 좀 오래 했는데 기본적으로 주먹이 날라온다고 눈을 감으면 이제 끝난 거야. 왜? 얘는 눈 감고 맞는 일만 남았어. 하지만 글러브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어. 맞으면서도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러면 함부로 못 때려. 왜? 보고 있는 사람은 주먹이 나갈 때 때리니까. 권력자는 보는 사람이고 보이는 사람은 피지배자인 거예요. 지배받는 사람. 드러내지 않는 것이 힘이다. 어려운 말이죠. 음. 선생님이 본문의 한 부분을 이렇게 따왔는데요. 어, 첫 부분만 봅시다. 황제가,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매우 신뢰하면 간사한 신하들이 태자 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할 것이다. 그냥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아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할 거라고. 이래서 이태라는 사람이 조나라 왕의 보좌가 돼서 주보를 굶어 죽였다. 군주가 자기 부인을 지나치게 신뢰하면 간신들은 그 부인을 끌어들여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 할 것이다. 우리 이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태잖아. 천하 사랑꾼이지. 사랑해가지고 마누라 감옥 갈까 봐 계엄까지 한 사람이 나라를 뒤집어 엎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 곁으로 모이는 거야? 김건희 여사 곁으로 다 모여가지고 온갖 신하들이 대통령 말은 귓등으로 듣고 김건희 여사 말만 들었지. 우리 청와대에서 기록하는 사진들도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가면 대통령 중심으로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 대통령은 저기 딴 데 가 있고 김건희 여사 사진만 예쁘게 잘 나오게 찍었지. 그런 것만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거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감춰야지. 자기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지, 누구 안 사랑하는지를 안 보여줘야 돼. 그래서 진나라 황공은, 이 광대 우신은 여희라고 하는 이 진나라 황공의 애첩이야. 세도를 얻고서 태자 신생을 살해하고 해제, 다음 왕을 옹립했다. 물론 아내처럼 가까운 사람과 혈육의 친분이 있는 자식도 신뢰할 수 없는데 그 밖에 사람은 믿을 수 있겠는가? 아내와 자식도 못 믿는데 딴 사람은 아예 못 믿는다. 이게 한비자의 생각이지. 만승지국, 땡크가 만대인 천자의 나라 군주 황제나 천승지국, 땡크가 천대쯤 있는 왕의 후비, 부인, 그리고 적자로서 맏아들, 그 본부인의 자식으로 태자로 옹립된 이들 중 가로 군주가 일찍 죽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어찌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가? 뭐야? 아들도 못 믿는다는 거야. 권력 잡으려고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야 나 임금 된다. 대표적인 예가 뭐야? 영조가 사도세자 사이지. 영조가 다른 왕보다 훨씬 오래 살아서 80세 이상 사니까 나는 충분히 왕이 될 나이가 됐는데도 왕이 못 되고 있잖아. 그러니 둘이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 사도세자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지. 우리 역사만 뒤져봐도 태조 이성계가 태조, 태종 이방원한테 왕이 안 주고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한테 왕자를 주니까 이 왕 죽이고 아버지 몰아내버리고 지가 왕이 된 게 킬방원이잖아. 못 믿는다고. 지가 못 믿으니까 아까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고서도 마지막까지 뭘 안 줬다고? 군사력. 군사력은 죽을 때까지 지가 갖고 있었다. 왜? 이런 거지. 누굴 믿냐는 거야. 부부는 심지어 고륙의 정이 없다. 유전자가 섞인 게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가깝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소원해진다. 소원해진다는 건 친근하다의 반대말이야. 어미가 사랑스러우면 그 자식도 품에 안아준다. 그러므로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데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미가 미움을 받으면 자식은 땅에 팽개쳐진다.
남자는 나이 50이 되어도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이 끝이지 않으나 여자 나이 30이면 미모가 쇠한다. 미모가 쇠한 부인이 호색한 여자 좋아하는 장부를 섬기면 그 자신이 내몰리고 천시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자식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까 염려하게 된다. 이것이 후비와 부인들이 군주가 죽기를 바라는 이유다. 그러니까 황제가 여러 부인을 둘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지명에 지명에 살 준비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역사가 보여주잖아. 중국의 역사도 뭐 많지. 어머니가 태후가 되고 자식이 군주가 되어 명령을 내리면 실행되지 않는 것이 없고 금령을 내리면 전도 그치니 남녀 간의 환락도 선악이 살아있을 때보다 줄지 않으며 만승의 대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터럭만큼도 의심이 없다. 이것이 군주를 진주로 독살하거나 은밀히 목을 졸라 죽이는 까닭이다. 군주가 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임금이 천수를 다해서 아파서 진짜 어디 아파서 죽은 케이스는 50%안 된다는 거야. 한비자가 보던 이 춘추국 시대의 여러 역사들이. 왜? 아내 입장에서 남편보다 내 혈육인, 왜 남편은 내 유전자가 아니잖아. 그런데 내 자식은 내 유전자잖아. 그런데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랑받기 어렵고 이 남자는 아직도 호색해가지고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왕인데 그러면 이 젊은 여자 말 듣고 젊은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애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겠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사야?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킬방원을 내치고 젊은 그 부인의 아들인 방광가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킬방원이 다 형제들 다 죽이고 왕자의 난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도 몰아내버리고 지가 왕이 되는 사건이잖아. 이게 뭐 당나라에도 그랬고 항상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혹은 부부 간에도. 군주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환란이 일어날 요소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의 죽음으로 이끌어는 사람이 많을수록 군주는 위험해진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한비자 다 마무리 못한 친구들은 열심히 읽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도 법학과 관련된 좀 이제 그 좀 가벼운 책을 읽을 거야. 그래서 금태섭이라고 하는 과거에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지금은 정치인으로 더 유명하기는 해. 국회의원도 한번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정치인으로 유명한 금태섭이라서 뭐 이렇게 정치인 책이 선정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요즘 정치를 하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이 법과 관련된 자신의 검사 시절 그다음에 변호사 시절 내 이야기들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그리고 영화도 이렇게 소재로 잘 다뤄서 재미가 있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금태섭의 DK의 눈, 정의의 여신은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를 소재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재미있는 법학과 관련된 책이니까 총 3부로 돼 있는데 전체 2부까지 하면 한 반절 정도 돼. 전체 2부까지 읽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면의 꿈이라고 하는 작년 수능에 출제된 그 이청준의 소설을 어, 갖고 있는 단편집이야. 우리 일주일에 한 편씩 우리 단편 읽잖아. 그런 단편이 이청준이라는 뛰어난 작가의 단편이 여러 편이 수록되어 있는 책인데 미리미리 구해서 이 책도 준비합니다. 자, 늦은 시간 고생했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계세요. 하나.